네, 외국인의 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속내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외국인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시온 컴퍼니 김주영 대표, 앤서니 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메인 이벤트들 하고요. 이번 주 이슈들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6월이 들어왔어요. 드디어 5월달 정말 그 지긋지긋했던 5월달이 지나갔고요. 5월 27일 날 MSCI 변경도 무사히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래도 SKC와 녹십자, 하이브, H&M 이렇게 네 종목이 편입이 됐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7%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줬던 이런 이벤트 드리븐 투자 자체가 이번 5월 달에는 참 힘을 못 썼던 것 같아요. 대략 뭐 한 200억에서 많게는 한 5, 600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들을 많이 올려주는 이런 이벤트였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5월 28일 날 그 마찬가지로 FTSE 그러니까 FTSE 러셀 지수에서의 변경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하이브가 또 포함이 되어서 6월 18일 날 장 마감 때 아마 다시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 외에 중소형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는데 대략 한 30개 종목이 포함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한국 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대형주들이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그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그 MSCI 스몰캡 인덱스에 보면은 그 알체라, 하나기술 이런 거 포함됐는데 네. 그 전에 한번 언급하신 종목 중에서 솔루엠 네. 굉장히 펀더멘탈 탄탄한데 그렇죠. 그 종목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FTSE 지수에 지금 포함된 종목들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가장 많이 핫하게 관심을 받던 알체라라는 종목과 솔루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하나기술, 그다음에 아이퀘스트, 교촌 F&B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포함이 됐었어요. 이 부분들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소룩스라고 하는 그 솔루엠? 조명업체, 네네. 솔루엠이라고 네네네. 하는 회사와 소룩스라고 하는 네네. 조명업체, 네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포함이 돼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투자 앵글상으로도 시가총액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정도의 중소형주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들의 투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거 자체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파이낸셜 머슬이 세진다라고 얘기를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어느 정도 그 주가 자체의 하방 경직성을 좀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어저께 이제 순매수로 좀 돌아섰는데 오늘 좀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말입니다. 우리 그 앤서니 김 대표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계속 하향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처음에는 한두 애널리스트가 하향을 시키다가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쫓아하는 그런 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못 사면 사실은 이제 개별주 네. 스몰캡이나 미드캡을 좀 사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쪽으로 조금 매기가 쏠릴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 1130선에서 지금 1100까지 쭉 끌고 올라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패시브 자금들은 환차익을 위해서라도 포지션을 조금 빌딩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 위주의 어떤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실질적인 액티브 펀드들의 투자들은 지금 좀 조용하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6월 15, 16일 날 지금 FOMC 미팅이 지금 잡혀 있고요. 이때 과연 테이퍼링 관련된 어떤 이슈 얘기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어떤 큰 포지션을 담거나 어떤 방향성을 잡으면서 들어오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모멘텀이라던가 또는 회사의 어떤 그 펀더멘탈 내용에서 시장과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 회사들의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모멘텀, 테마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다라고 정도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환율 얘기하셨으니까 네. 환율에 대해서 한번 그 여쭙고 싶어요.
며칠 동안 또 그 DXY 인덱스가 뭐 90 약간 상회하다가 네. 어제 보면은 또 89.28 뭐 이렇게 뭐 하여튼 89를 제가 봤습니다. 네네. 반면에 또 중국은 또 너무 환율이 강하게 가는 것을 조금 무서워했는지 지준율을 조금 더 높였어요. 그렇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야겠네요. 유럽 경기는 훨씬 더 빠르게 강해지고 있으니까 또 유로화 대비 달러는 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원화는 뭐 1,107원, 1,105원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1,100 깨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깨질 수 있다고 봐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환율들은 뭐 두 가지의 앵글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중국 위안화와의 연동성과 일본 옌과의 연동성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는 중국 위안화와 더 커플링 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중간재라던가 또는 이런 상품들을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해왔던 어떤 그런 내용들 때문에 향후 중국에서의 경제 사이클 자체가 상승된다면 더 증대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환율 또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오늘 어쨌든 중요하게 봐야 됐던 내용들이 수출 관련 데이터였잖아요. 그런데 뭐 아니라 다를까 5월 3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45.6%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자체가 큰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해주고 있는 수치가 나왔고요. 아마 오늘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관련된 내용들도 쭉 계속 나올 텐데 그런 내용들에도 아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환율이 조금 우리나라 그 외국인의 수급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 공매도 얘기 좀 물어볼게요. 네. 그 최근 공매도가 뭐 우리 기관 투자가들보다는 이제 개인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네. 이제 좀 더 좋은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공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예. 뭐 고생을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면 네네. 어쨌든 매도세가 그러니까 없는 매도세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이 고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시장에서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더 많이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결국은 거래량을 더 증가시켜서 오히려 더 그 싸다고 생각하는 더 많은 투자자가 더 많은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지금 5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달 정도 공매도가 쭉 진행이 됐었는데 첫날은 저희가 뭐 1조 1,000억 정도의 굉장히 큰 금액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놀랬던 부분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가 대략 한 4,400억 정도가 됐었고요. 5월 27일이 MSCI 지수 변경이 있었던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한 7천억대에서 어느 정도 그 마무리가 됐던 것을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종목이라던가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을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6월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많은 아스코가 있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 때문인지 최근에 공매도 쪽에서의 바이오 섹터에 대한 집중도는 많이 떨어졌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삼성전자와 반도체 섹터 전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바이오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제넥신 빼고는 뭐 그렇게 바이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많이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던 HMM 뭐 이런 쪽에서 또 공매도가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요즘에 그 가져 나오신 종목 중에서 참 그 매력적인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았고 그런데 오늘은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면서 어떤 측면을 고려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네. 오늘 종목은 네.
가장 덜 움직였던 네네. 그 섹터 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네네.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 아니고 네. 상당히 움직이지 않았고 그렇죠. 앞으로 조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렇죠.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다. 그러면 종목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 네. 저도 사실 좀 공부를 해본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잘 몰라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뭐 생각 외로 뭐 제넥신도 아니고 셀트리온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죠. 보령제약, 그렇죠. 예, 약간 좀 오래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네. 보령제약의 투자 포인트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보령제약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된 그 제약 회사이고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네. 국내에서는 항암제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아하. 그래서 마켓시어가 가장 높고요. 네네.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네. 비즈니스 자체를 잘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일라이릴리에서 젬자라고 하는 항암제를 또 인수를 해왔어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성장 모멘텀들을 지금 계속 빌드업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000억 원어치 유상증자를 최근에 단행을 해서 네네. 오늘 아마 그 가격들이 확정이 됐을 텐데. 그러고요. 그러면요. 네. 그 오래된 회사고 네. 우리나라에서 항암제는 상당히 매출이 높고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제약 쪽 같아요. 약간 맞습니다. 느낌이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없습니까? 보령제약은? 바이오 쪽 투자 포인트도 매우 좋은 것들이 많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 회사는 최근에 보면 스푸트니크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네네. 보령제약의 자회사가 그 네. 스푸트니크의 생산 관련된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습니까? 네. 네.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 회사는 CMO 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포텐셜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소위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실 때 독감 백신? 독감 백신 맞으실 네. 때 그 백신 같은 경우는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쨌든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한미약품하고 네. 그다음에 뭐? 녹십자하고가 되게 굉장히 큰 이런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 네. 중 하나인데 보령제약도 거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아마 백신 맞으시러 가셨을 때 네. 그 보령제약에서 만든 백신들을 많이 맞으셨을 겁니다. 아하하. 직접 확인을 아마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CMO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네. 최근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랑도 또 추가적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를 향후 생산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어요. 이 전에는 유한양행하고 그다음에 한미약품 대웅제약이죠. 유한양행이랑 대웅제약 두 곳이 그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계약을 했는데요. 요번에 세 번째로 계약을 하면서 향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출 그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이 아바스틴이라는 약품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게 로슈에서 만든 약물이에요. 대부분 보면 대장암과 신장암 쪽에 주로 많이 약물이 사용이 되고요. 글로벌리 전 세계 8조 원 이상의 매출을 일으킬 만큼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였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2004년도에 처음에 미국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대장암 쪽에서의 어떤 콤보 테라피로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20년 가까이가 됐다 보니까 특허 자체가 만료가 되어가는 그런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서 이러한 그 CMO 관련 바이오시밀러의 옵션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자회사가요. 네. 그 뭐 IPO 한다는데 그 회사가 뭐 면역 항암제와 관련이 좀 있다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보셨어요? 네, 그것도 지금 이제 바이젠셀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도 면역 항암제에 관련된 일들을 쭉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9.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2019년도 당시에 이미 1,400억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투자 유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IPO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그 내용들이 주가의 긍정적인 내용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매출 내용만 조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회사에서 가이던스 주는 것이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는 프라이스 투 세일스, 그러니까 매출 대비 시가총액을 봤을 때 한 2배 정도인데 대부분의 외국 바이오 회사들의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이 5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훨씬 싼 거고요. PER 기준으로도 24배 정도인데 저는 이 외에 다른 바이오 회사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 뭐 50배, 60배가 아직 여전히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여전히 이 부분은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령제약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으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아카치온 컴퍼니 김주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